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와 함께 최근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8.25 합의 이후에 대북 방송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북핵 실험으로 재개가 됐는데 네. 일단 이 대북 방송 재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그 8.25 합의할 때 내용 중에 하나 잘 아시겠지만 그 비정상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네.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것이 합의서 내용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대남 그 확성기 방송을 다시 털게 된 것인데요. 네. 물론 이것이 이제 북한 핵 문제, 북한 핵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사실은 좀 논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따져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일단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공조가 필요합니다. 유엔 제재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 네. 중국의 태도 변화, 네. 또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 자체로서도 안보 태세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 즉 다시 말해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도입하는 문제, 네. 또 한미일 간의 전략 방어 전략 정보 공유하는 걸 더 강화하는 것 등등에 네. 더 매우 갖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네. 당장 우리가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징벌적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대북 확산기 방송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북한 핵 실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가에 대해서 단호히 밝힐 필요는 있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것처럼 아직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 북한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 방편에 대한 것도 대응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고민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군수공업부가 2010년에 그 기계공업부로 바뀌었습니다. 네. 유엔 제재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였는데요. 네. 이번에 다시 군수공업부로 바꿔서 다시금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북한 당국 자체가 이번에 국제사회의 제재 조차도 네. 일단은 감안하고 네.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네. 각오하고 일단은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북한 내부에서의 대응책도 고민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고민을 했을 텐데요. 네. 그것이 아마 사실은 전방에는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확성기를 그렇게 열심히 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아마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그 대응 방송,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안 들릴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체계를 어제부터 곧바로 시행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나온 건데 네,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김기남이라는 사람은 선정선동 부장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죠. 네. 선정선동 부장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번에 핵 실험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를 고양시키고 네. 내부 결속을 다지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김기남이 했는 발언은 첫 번째 발언은 이번에 북한 수소폭탄 그들이 말하는 네.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세계적으로 강력한 군사 대국이 됐다는 것을 알린 것이 첫 번째였고 네. 그와 함께 이제 전쟁 위기도 고조되는 상황을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만들었다라고 네. 이야기함으로 해서 내부의 결석을 다지는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8월 달에 대북 방송을 할 때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네, 북한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격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안에 중단하지 않으면 또 군사적인 행동을 하겠다. 네. 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긴장 국면이 이제 고조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떨 걸로 보십니까? 아마 그때 행동할 때 북한으로서는 상상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네. 그 정도까지 군사 도발을 하고 전쟁 시한까지 선포를 하게 되면 네. 대단히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이고 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잃을 것이 많은 국가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네. 이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가 단호하게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할 거라고 사실 상상을 못했을 것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 있다가 그 도발하고 나서 북한이 곧바로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수발을 도발을 했는데 수십 발로 도발을 다시금
다시금 그 응징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한국 전쟁 이후에 본토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응징 도발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렇듯이 우리에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했었고 네. 그 이후부터는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공개적인 도발 자체에 대해서 그런 도발 위협 자체가 크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그렇게 이제는 그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지금 올 4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네. 총선이 있습니다. 그 전형적으로 하고 하는 북한의 행태 중에 하나는 그런 선거 시점을 두고 나면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자 하는 시도를 네. 여러 가지로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네. 테러를 하거나 디도스 공격을 하거나 해킹을 하거나 등의 네.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여러 가지 그런 전산 장비에 대한 문제 아니면 테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우리 남남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쪽에 대응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8월 달처럼 포격 도발을 할 정도의 어떤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정부에서 만약에 북한이 또 도발을 하면 당시처럼 몇 배 또 응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국지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안감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군 당국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확성기 타격을 하면 3, 4배 네. 이상으로 타격을 하겠다. 그 이야기는 공격 원점과 후방 지원 시설까지 타격을 네.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이럴 겁니다. 네. 사실 이렇게 군이 그렇게 대응 사격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발표할 때는 네. 그것이 그냥 주먹구구로 그냥 계산하거나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대응하고 났을 경우에 2차 다시금 북한이 2차 대응 보복 공격을 하지 그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수준이 네.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래야지 확전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 까지 다 고려한 군사 전략적인 고려를 통해서 그 규모까지 결정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네. 보고 있고요. 네. 저도 청와대에서 같이 군 고급 장교들 같이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에 대단히 정교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대책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의 또 일이었고 그렇게 네.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네. 크게 물론 우리는 단호하게 긴장을 해야 되죠. 각오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긴장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안보 분야는 역설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네. 제 스승님께서도 그렇게 은사님도 이 말씀을 자주 해주셨는데 역설의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1조가 되는 이지 싸움이 있고 1000억이 되는 K15 F-15K 전투기가 우리가 사들이고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강력한 군사 무기가 있을 때 네. 비로소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안보 분야의 그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네. 그러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을 때 전쟁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좀 정리를 해보면 북한에서 도발을 할 경우에 응징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마 신중하게 분석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감 때문이겠죠. 그 도발 또 우리가 또 응징을 했을 때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대북 방송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요,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네.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북한의 핵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국제사회만 그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 가장 피해 당사국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때 네. 우리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던 측면에서 네. 이번에 확산기 방송하는 거는 맞고요. 저는 네. 맞다고 보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미 시작했지만 외교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3년 동안에 쌓은 외교 자산, 정상 외교 자산 등을 활용해 가지고 아마 북한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방책을 세울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북핵 실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왜 지금 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1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해보면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모란봉 악단의 공연 취소가 있었고 또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사망했죠. 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정일의 정책 결정 스타일을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정은은 아마 이렇게 여러 관련 참모들 다 모아놓고 네. 협의를 하고 필요한 것들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고 지시를 내리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3년 초에 네. 우리 한국 언론에 보도되기는 북한판 NSC라고 그래서 네. 대외 일군 협의회의라고 해서 장면 사진 하나가 중요한 사진 하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거기에는 김정은과 7명의 참모가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그 장면이 바로 2012년 12월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결정했던 그 회의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때 그 회의, 그 8명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김계관도 있었고요. 네. 김원홍 보위부장도 있었고요. 최용해, 그때는 총정치국장도 있었고, 네네. 처형당한 현영철, 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군수공업부장도 있었고요. 그런 네. 식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김정은의 정책 결정 스타일이 집단을 모아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매우 독특한데요. 김정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그렇게 다 모아놓고 참모들과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신년사 같은 경우도 공동사설로 대체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일 때는. 김정은은 지금 이제 육성으로 직접 자기가 발표를 하고요. 그거는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 때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렇게 좀 토끼 스타일이 다른데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은 이 북한 핵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을 하게 될 때 여러 관련 분야의 참모들과의 의견을 듣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네네. 다시 말하면은 자, 북한과는 어떻게 할 거냐 김계관에게도 물어봤을 것이고요. 궁수공업부에게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얼마나 준비되는가도 알아봤을 것이고요. 중국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알아봤을 것이고요. 만약에 유엔의 경제 제재가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가도 아마 계획재정부장인 오수영 같은 사람한테 물어봤을 것이고요. 아마 모아놓고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집단으로 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양건의 의견을 물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달에 차관급 회담에서 결렬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 상당히 김양건 입지가 약해져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얼마 안 지나서 김양건이 아마 이상한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의문이 많죠.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북한 핵실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그런 이렇게 대화파의 입지가 대단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그 최룡해 당 비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복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도 그 최룡해 당 비서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그 주석을 몇 차례 만났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러니까 핵실험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리 복권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YTN 출연했을 때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최영회가 혹시 복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바로 제 생각에는 현영철이나 장승택처럼 그렇게 목숨을 잃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 시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김정은의 스타일로 봐서는 호흡이 좀 빠른 스타일로 봐서는 조만간에 다시 복권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북한으로 가장 지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일 거다. 그런데 중국과의 지금 핫라인으로 있을 만한 장승택 이후에 그래도 시진핑을 만나고 했던 사람이 지금 최영회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채용의 필요성이 좀 존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앞으로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핵실험 이후에 북한에서는 수소탄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에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원자폭탄과 또 수소탄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관련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비교한 내용인데요. 네,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 또 이론적으로는 또 수소폭탄의 경우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자폭탄 같은 경우에는 핵 분열을 이용한 거고 또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핵 융합을 이용한 거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어떤 실험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파장이 어느 정도냐, 네. 그리고 파괴력이 어느 정도냐, 네. 이런 부분에서도 또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핵실험 이후에 이제 나왔던 어떤 그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아직 수소폭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군 당국에서 아마 수소폭탄 기존의 핵실험과는 다를 수 있으나 일단 네. 수소폭탄일 가능성은 낮다. 라고 보는 이유가 아마 폭발력이 기존의 네. 3차 실험과 거의 비슷하거나 좀 약한 부분이 있었기 네. 때문에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요. 사실 수소폭탄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우라늄이든 플루톤 폭탄, 핵폭탄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수소폭탄이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그것까지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전문가들이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존의 핵폭탄은 아니지만 수소폭탄이라고 북한 당국이 우길 수 있을 만한 수준인 네. 정폭 핵분열탄을 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중간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그 분석 작업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떻게 나설 것이냐 이 네. 부분이거든요. 네. 저희가 뭐 기사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란을 제재할 때 이제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하는데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금융권이나 개인을 또 추가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방안으로 보이거든요. 네. 예,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번에 2013년에 유엔 제재를 하게 될 때도 이제 북한 중앙은행에 대한 그 직접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의무사항 안에 권고사항이 있었는 정도의 이제 제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네. 우선 아마 그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꿀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숙제 과제가 될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북한과 거래하는 3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겠다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북한과의 모든 그 금융제재,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돈줄들을 차단하겠다. 네. 돈줄을 차단해야지 어쨌든 이게 핵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외부로부터 자본이 들어가야지 하드 캐시가 있어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뭐 그것을 차단하겠다는 게 미국으로서 지금 가장 바라보는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원유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입장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유관을 통해서 신의주 쪽으로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가공유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2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한 3개월 정도 원유 송수관을 잠근 적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잠근 적도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나중에 세관을 통해서 서로 이제 보면 몇 달 후에 보면 정산하게 될 때 그때 거래가 제로일 경우는 안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아마 미국으로서는 가장 이번에 강력하게 중국 외무부 서로 외교장관끼리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중국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대단히 미국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냥 봐주기만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면피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기존보다는 조금 강경하게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 분석을 볼 때 미국과 또 중국 또 각국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